평균적으로 2040년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가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성인으로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맞닥뜨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40년 정도를 예측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또 진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가 올해 2014년생, 2012년생이니까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첫째 딸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마 이 대답에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2012년생, 2014년생,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2018년생에서 2013년생 사이가 되겠죠. 이 초등학생들이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마 2035년 정도가 될 거고, 우리가 취업 정년기를 보통 26으로 잡잖아요, 빠르면.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막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20대 후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2040년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가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성인으로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맞닥뜨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40년 정도를 예측을 해보면 됩니다. 2040년 정도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첫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첫머리에 들어와 있고, 이 첫머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변화는 급속도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첫머리에 들어와 있고,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면, 이 특이점이 맞닥뜨리는 시대의 변화는 1년이 예측이 안 돼요. 지금 AI 기술이 당장 작년에 GPT가 할 수 있었던 일과 지금 GPT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GPT의 샘 알트먼이라고 오픈AI 수장이 있죠. 샘 알트먼이 얘기하고 있는 올해 말 내년에 GPT의 목표를 들어보면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부터 쌓여온 변화를 가지고 추세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좀 크게 세 줄기 정도로 예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생존에 맞닥뜨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어요.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또 우리나라 인구는 늙어 있죠. 거기에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지금 올해에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가 약 2,300만,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이 2,800만이에요. 거의 절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고요. 이 수치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거의 절반, 반반이 될, 지금도 지방에 한 500만 정도가 더 많다고 하지만 더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살리려는 시도를 각 매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약이 지방을 살리는 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지방에 뭔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65세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52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결과로 오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역동성이 떨어져요. 경제적인 역동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아지고 부양비가 증가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시작부터 맞닥뜨려야 될 경제적인 부담이 센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기도 전에 세전 세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국민연금으로 떼가고 건강보험료로 떼가고 종합소득세 나가고 무슨 세가 나가고 무슨 세가 나가고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세금의 비중이 계속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상위의 초고령들을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화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요.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현역에 필요한 군인의 수가 약 2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 남자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군대에 간다라는 겁니다. 징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필요한 군인의 수는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방을 방어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인간으로 띠를 둘러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휴전선 중심의 인간으로 방어막을 형성해서 그 북에서 뭔가 못 넘어오게 하는 거가 일단 1차적인 방어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거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의 수가 사실 획기적으로 필요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아주 확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요. 줄어든 인구의 사실 절반 정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군대에 징집돼야 되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 뭘로 돌아오냐면 안보 공백으로 돌아가요. 안보 불안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뭐 여성 징집 이야기도 띄우고, 뭐 모병제 이야기도 띄우고, 막 왜 그러면 군대를 수입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도 띄우고 막 하는 거예요. 자꾸 군대를 선진화시키는 이유가, 선진화가 뭐예요? 갖고 있는 무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군대가 운영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안보 불안이 결국은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은 투자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위축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취업 시장을 좁게 만들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마주하게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화, 로봇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이거든요. 지방소멸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학교들이 통폐합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그다음 지방의 폐가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면 입학철이 될 때마다 뉴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나왔습니다. 막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 이거 매년 심해질 거예요. 매년 심해지고 매년 학령 인구가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지방에 있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의 노동력이 그러니까 투입되어야 되는 일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막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강제가 될 거예요. 무인화, 자동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강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라에서 사활을 걸고 사람이 없어도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다 만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럼 이게 초래하게 될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동화가 강제가 되죠. 무인화가 강제가 되죠. 그러면 사람의 생산성을 기계가 대체하는 게 반강제적으로 사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일하고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팬데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팬데믹 이전만 해도 키오스크라는 게 사실 널리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갖고 내가 캐셔 없이 뭔가 눌러서 주문한다는 게 어떤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친절해 보여요. 아니, 들어가서 내가 뭔가 주문을 해갖고 네, 계산합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띡 하나 기계 갖다 놓고, 아니 그럼 주문도 내가 알아서 하고 뭐 갖고 가는 것도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거 되게 불친절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비대면이 강제가 됐잖아요. 비대면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비대면 기술인 키오스크가 3년 동안 전국에 다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끝나고 팬데믹에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했을 때, 자, 이제 불편한 키오스크 다 치우시고 다시 캐셔를 고용합시다, 이렇게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적응을 했습니다. 모두가 적응을 했고, 어르신들도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가서 키오스크 누르고 계세요. 휴게소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동화라는, 무인화라는 이런 기술들이 국내에 적용이 되면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걸요. 지금도 농번기에 가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이러면 중동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을 그렇게 힘들게 그 정도 금액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을 걸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게 강제될 거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 노동 일자리들에 대한 선택지가 없어지는 결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